예, 일타 강사가 쪽지게처럼 집어주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질문이 수십 가지인데 일단은 큰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첫 보도 시점부터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악수까지 지난 2박 3일을 한마디로 총평해 주신다면? 이거 이 싸움 왜 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총선 국면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도 다 정적 패배자고, 가장 큰 패배는 좀 국민의힘이라고 봅니다.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가 한 줄 평이에요.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앉힌 것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를 수 없다는 것도 하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선거를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예. 대통령 얼굴을 치를 수 없다. 예. 그런데 대통령 얼굴을 치를 수 없으면 이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나온 인물이 차기 대권 주자 1위이고 대통령에게 그래도 특수관계를 할 말을 할 것으로 기대된 네. 한동훈 위원장인데 네. 지난 주말 싸움 결과는 다시 대통령과 그 여사께서 이슈의 중심에 섰버려서 지금은 사실은 민주당이 분열한 이후에 공천 파동이 거기서 잠깐만 일어나고 이제 친명 쪽에서 이제 친문 쪽을 공격하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사라지고 안 보이고 이슈가 묻혔어요. 묻히고 지금은 눌러놨던 이슈가 그 전면에 등장한 이제 그런 거니까 이 싸움을 왜 했는지 모르겠고 이 싸움의 전개 과정을 보면 느닷없이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그리고 거치는 당에 맡긴다라는 정체불명의 하여튼 리크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러니까 리크했다는 건 누군가가 준 거겠죠. 흘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장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 받은 것을 확인해 줬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7시 39분입니다. 즉 채널A에서 7시 메인 뉴스로 그 단독 보도가 나오고 사퇴를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장한테 요구했다는 게 나오고 나서 한 30분 뒤에 한 위원장이 직접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제 할 일 하겠습니다. 사실상 확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그래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 할 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 나와서 사실 그걸 직접적으로 확인해 준 건 아닌데 그 다음에는 그 확인을 해줬어요. 이게 다음 날. 확인을 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해명은 뭐였냐면 이간섭 실장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지만 그 만나서 나눈 대화는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한 대응이 조금 뭐 미숙한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항의성 만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날 대화가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흘러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뭐 윤재욱 원내대표까지 해서 세 분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흘러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화가 전개됐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총선 공천 얘기라든가 당무 개입 비대위원장의 그 거취 문제까지 다 얘기가 됐다면 이거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내피셜로 하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당무 개입이고 선거 개입인 거 아시죠? 이거 사법 처리 대상이신 거 아시죠? 라는 얘기까지 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순전히 저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뜨거워가 된 거고 문제가 없는 분명한 건 김건희 여사 문제만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뒤에도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시스템 공천을 무너뜨리는 공정성 훼손 사천 문제다. 그거야말로 그 얘기에 대한 또 한동훈 위원장의 반박은 뭐였냐면 내가 그거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이철규 위원장하고 얘기 다 했다. 다상의한 거 한 거다. 그러니까 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 중 당은 당의 일이 있고 정은 정의 일이 있다. 그렇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 공천이든 사천이든 그거는
당의 일인 거예요. 대통령실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이 그 당무 공천 대표적 당무죠. 그게 시스템 공천이든 무슨 전략 공천을 하든 그건 당이 결정할 일이지 대통령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왜 이 싸움을 왜 했냐 그러는 이유는 우선 그 대통령이 이 싸움에서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최대 패배자는 윤 대통령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이 싸움의 결과가 이 결과가 민심을 더 얻느냐? 전 잃을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여론의 비판으로부터 대통령이 이번에 잘했다 이런 비판,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거냐? 저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당원들, 당 지층에서 환영받을 거냐? 전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신뢰를 잃고 리더십을 잃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 싸움이라는 건 명분과 세력,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명분도 약한 싸움을 타이밍이 안 좋잖아요. 그 지금 선거 총선 국면에 그렇게 되니까 세력도 약할 거라고요. 과거에 뭐 이준석 대표를 내쫓을 때나 김기현 대표를 만들 때 뭐 이럴 때 연판장 돌리고 그거 어림도 없는 얘기일 겁니다. 의원들이 선거 코앞에 두고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그 자기들이 봤을 때 어느 게 지금 민심의 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의 그 리더십과 이미지가 훼손되고 점점점 대통령 이름으로 얼굴로 치르기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선거는. 그러면 남은 카드가 그럼 뭐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뭘 얻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부에서는 뭐 이거 짜고 친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짜고 칩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본인이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이 그 소위 그 여사 문제가 불거진 게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이 질문 그때는 특검법 정국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특검법에 관해서 독소조항 얘기했다가 걷어들였거든요. 그때 비대위원장 되기 전이죠. 그래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명백히 입장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뭔가 선 조치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방송 인터뷰든 신문 인터뷰든 지금 안 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안 했죠.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건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니 많이 그랬는데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시간까지 끌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 판단 능력, 그다음에 이건 뭐 대국민 그 설득력 관련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그다음 비대위원장이 좀 몸을 가볍게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끌고 온 거죠, 이 문제가.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하다라는 한마디 한 것이 도화선이 돼서 거취 정리해라 사퇴하시오까지 가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갔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그 한 거죠. 이제 대진 총대를 맺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이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반발하는데 그 반발의 그 명분도 마포울 그 사천 얘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명분이란 면에서 보면 참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간다거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마포울 가는 거는 험지 중에 험지를 가겠다고 헌신을 해서 헌신이다. 그리고 지금 발표한 그 공천 의뢰도 거기 이제 되게 전략 공천 지역으로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곳이니까 계속 그 낙선한 곳이니까 이제 그런 게 때문에 그건 국민들 누구도 그것이 때문이라고 믿지는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은 그 공천과 관련된 거는 대통령실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당이 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누군가 조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참모들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누가 그러셨지? 이상민 의원이 그러셨네요. 이거는 그 참모들을 징계해야 될 문제다. 막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전 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2년간 저는 그 뭐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렇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렇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보도가 정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로 여부는 알 수가 없는데 경로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다는 건 누군가 자꾸만 바깥으로 전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문제고 일부 실세 의원들도 뭐 모임을 갖고 한 것들이 자꾸만 언론에 그 바깥에 떠돌아다녀요. 또 일부 뭐 당대표나 일부 실세 의원들은 내가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고 뭐 3시간씩 프리토킹도 하고 무슨 이런 얘기도 저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바깥에다 하지? 그런 건데 이번도 보면 특정한 언론에 이제 리크를 했잖아요. 예. 그게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쭉 움직여 왔는데 그런 것이 과연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치적 싸움이라는 건 언제 싸울 거냐? 어디서 싸울 거냐? 누구랑 싸울 거냐? 이게 다 중요한데 불리한 싸움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너무 모양새가 안 좋게 특히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됐으니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도 사퇴를 시키거나 혹은 불출마 선언을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요구들이 좀 있나 봐요. 근데 그거는 더 나쁜 길이죠.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총선 치를 수 있는 건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뭉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미 생각들을 점점 더 할 텐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문제를 꺼냈다고 사퇴를 하거나 불출마를 하게 되면 그건 한동훈 위원장의 명백한 정책 패배죠. 그러면 그 순간 패배를 인정하라는 셈이 되는구나. 그렇지, 패배를 인정하고 한동훈 위원장만 물러나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한동훈 위원장을 그 자리에 앉혔던 효과는 다 사라지는 거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도 죽고 당도 죽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도 죽는 길인데 그걸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사실은 제일 야당에서 많이 공격하는 게 윤석열 아바타,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냐 이 공격이었는데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아바타임을 자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차라리 김기현 대표가 있어서 받아들였다면 그러려니나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있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만뒀어요. 근데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대변인 설명은 일의 연속성 때문에 했다. 그랬다가 이제 비대위가 들어오니까 또 그만뒀는데 윤리위원장과 당부감사위원장과 더불어 다시 재심을 받고 공관위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이례적이어서 이철규 의원이 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한동훈 위원장의 답이 뭐냐면 이 당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은 저와 공관위원장이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공천 시스템을 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철규 의원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길게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게 한동훈 공동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두 분이. 근데 그런데 그 문제 이철규 의원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제 스텝이잖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이 그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위원장의 설명이 달라요. 다르네 진짜. 그러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이 선거를 이겨야 되겠는데 그 총대를 메고 이기려면 한동훈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놓고 뭐 차별화하지는 않더라도 한동훈이 보여야 그나마 이제 이 선거가 될 텐데 지금 다시 윤석열이 보이고 다시 친윤들이 보이고 이렇게 되면 선거 끝나는 거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 알 거거든요. 망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네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물러설 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어젯밤에 한 기자와 통화를 했다고 해요. 계속 전화를 안 받았었는데 한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고 사퇴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대로 갈 것 같다고 일단 보시는 거고요.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 위원장이 이 사퇴 이후에 그 질문에 대해서 받았는데 부분적으로 사과를 한 게 있어요. 김경률 위원장이 이제 TK하고 수도권의 그 뭐 말이 앙뚱하는 이런 건 사과했지만 생각의 변화는 없다라는 건 일관되게 유지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러날 수는 없는데 그리고 또 물러나면 그 선거를 치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내쫓고 전당대회 개입을 하고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이 사태까지를 보면 일관되게 이 당을 어쨌든 윤석열 당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이 보여서 결국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고 본편인 그 공천 싸움에 들어가면 굉장한 파열음이 날 가능성도 있고 이 파열음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은 뭐 그냥 봉합이지만 그때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총선을 지느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가느냐 뭐 이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여요. 이게 이번에 예고편이에요? 그렇다고 봅니다. 와, 그러니까 예고편이 치러지다가 불이 나게 봉합이 됐지만 이건 봉합일 뿐일 것이다. 진짜 싸움은 공천 싸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돼요. 그런 그림 하에서 본다고 하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내려갈 리는 만무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선택을 할 리는 만무해 보이고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과 관련된 입장, 거취 표명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 걸로? 일단 이 문제는 아마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정치는 이게 뭐 사법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몰카 공작이든 뭐든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도 우연히 찍혔든 또 의도적으로 찍혔든지 간에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건데 좀 진솔하게 이거는 명백히 그 아주 그냥 악의적인 몰카 공작이고 그런 건 분명하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냥 그 여사께서 사갈 일은 아니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 설명을 하고 대통령.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면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그게 이제 그 보도가 나오고 시끄러울 때 그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 상황들이 야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인데 뭐 취재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야권에서도 계산이 복잡하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 윤석열 아바타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아바타 프레임에서 일단 벗어나는 느낌이 드니까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 이슈가 커졌기 때문에 또 야당 쪽에 유리한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하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민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3지대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는 라디오 본방송 후에 유튜브 댓글쇼로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본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박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뭐 일종의 이것을 어떤 대결이었다고 치면 뭐 대결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결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보였거든요. 2박 3일 동안. 누군가 그래도 이기고 지는 게 있다고 치면은 누가 조금 더 이긴 거예요? 그건 뭐 두 사람 사이에서는 다 명백히 한동훈 위원장이 이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겼다고 표현하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대통령이 진 거고 그 지게 만든 거는 대통령의 선택인지 참모들의 선택인지 모르지만 일관되게 집권 2년이 안 됐는데도 대통령을 계속 레임덕에 빠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 이슈를 다룰 때 이게 이제 그 민심을 얻거나 여론의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당의 지지를 받거나 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건 세 가지가 다 좀 불리한 상황에서 싸움이 시작된 거고 명분과 세력과 타이밍이 다 안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에서 잠깐만 사과한다. 이걸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이 책임이라는 거 사과하면은 무슨 뭐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책임보다 좀 중요한 단어는 책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나 사과할 일이라기보다는 공적 책임감으로 해명할 일이고 설명할 일이죠.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할 권리가 있고 그러면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께 이걸 설명할 대통령실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왜 잘못된 걸 갖다가 그렇게 궁금해하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심에서 뭐 단 1%라도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에서 MBC가 보도한 것이 확실하지 않은 걸 보도했다. 그 저널리즘 윤리를 어긋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고 법원 판결도 나오지만 그런다고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말이 다 맞았어. 대통령이 질이 올라가냐.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라고 하는 건 사법의 영역이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훔치는 건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는 진솔한 얘기고 감동이고 때로는 하기 싫은 얘기도 어떻게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실까 그 얘기를 해야지. 진지하게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안 하고 법적으로 따져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인 그게 지금 거잖아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일제히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가해자 피해자가 사과를 하느냐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가면 이게 일을 키운 거죠. 자,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승리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 거다 그 말씀이신데 그냥 뭐 이기고 진 차원에서 그치는 거예요.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는데 현재 권력이 약간 레임덕 상황까지도 갔다고 보세요? 초기죠, 초기. 이제 그렇게 간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앉힐 때 저도 이제 이 방송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이어마다 이게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옮기면 윤핵관이 한핵관 될 거다. 양쪽의 팬덤들끼리도 또 싸우고 예. 감정의 골이 좀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불안한 게 이제 레임덕은 세 가지로 저는 보는데 항상 첫 번째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게 뭐 장관이든 아니면 인사 문제, 뭐 공천 문제든 먼저.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 추진하는 정책이 당에 의해서 이제 거부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가면 안 될 기밀들이 언론을 통해 자꾸만 보도가 됩니다. 새 나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한동훈 위원장 들어와서 이번에 있었던 그 3자 대화도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새 나갔죠. 예, 이건 누가 내보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나갔고 이런 일들이 이제 가속화되죠. 대통령이 레임덕이 아니고 지지율이 강하고 장악력이 강하면 그런 일이 없죠. 없어요. 예, 정부에 대한 장악력이나 당에 대한 장악력이 강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신호로 봐야죠. 하하. 그래서 레임덕 초기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궁금해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사인을 보내고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막 이제 의견을 내면서 누군가를 비토를 놓고 그러고 나면 혹은 또 뭐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을 무릎 꿇리는 일들이 일어났고 성공했는데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 그게 왜 안 통했느냐. 아까 말씀하셨어요. 선거 코앞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설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과 세력과 타이밍의 문제인데 이번엔 좀 명분이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이제 전당대회 얘기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했어요.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 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 그러면 대통령 얼굴로 치를 수 있으려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15%의 대패가 없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뒤에도 혁신을 잘해서 이건 누가 봐도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게 선거에 유리하겠어라고 하려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40%는 넘을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해야죠. 인물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메시지든 아니면 어떤 이슈 관리든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계속 지금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여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대통령에게 뭐 대통령 실장도 말 못하는 것 같고 당대표도 말 못하는 것 같고 총리도 말 못하는 것 같다니 특수한 관계인 좀 리스크는 있지만 차기 대권자를 좀 이렇게 일찍 등판시키는 거에 대한 위험은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그래도 두 분 사이에 뭔가 조율이 될 거다라고 해서 했는데 조율이 되기는커녕 가장 안 좋은 형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약속 대련이냐 짜고 친 거 아니냐. 뭐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그 결과란 건 뭐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정책으로 승리해서 총선을 이 당을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석열 당이 아니고 윤핵관 당이 아니고 한동훈 당이에요. 이미 우리는 차기로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되고 선대위에도 차기 대권자들 뭐 예를 들면 원희룡이나 이런 분들이 배치가 되면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동전의 양면인데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면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이 꺾인다. 아까 김경률 의원이 그만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로 패배한다. 그러면 더 나쁜 형태로 선거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더 어렵겠죠. 그 한동훈 위원장이 또 달랐던 점은 그 지지 세력 안의 팬덤이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윤 대통령보다 더 강한 거 아니에요? 이거 참 여기 기독교 방송이니까 이런 비유 제가 이거 비유 하도 엉뚱한 비유를 많이 해서 뭐 하시려고? 아니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제 하여튼 그 다윗의 인기가 뭐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또 공도 크고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현직 왕과 차세대 왕의 미래 권력의 그 갈등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순위적 여기 CBS니까 하는 얘기가 다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성경을 아셔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팬덤이라는 거는 그 정치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팬덤들 사이에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한동훈 팬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뭐가 이렇게 그 거친 말들도 오고 갈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후보자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네 분과의 신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운데 또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어저께 그 화재 현장 갔을 때도 내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 충심과 이런 건 변함이 없다. 존중과 신뢰라 그랬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이건 나라도 어렵게 되고 대통령도 어렵게 되고 당도 어렵게 선거도 다 저도 다 어려워진다. 뭐 그런 얘기는 조금 그 굽힐 생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본인이 굽히면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선거 자체가 선거지니까.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당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 요게 이제 민주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큰 공격 포인트였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들인데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보세요? 여당 지형이 변하면서. 근데 일단은 그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때 좀 긴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선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 윤석열로 치르고 그렇죠.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나와서 이 흐름이 약간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차기 대권 주자 조사를 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주 팽팽한 맞아요. 내게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넘어왔고 또 하나의 추격자는 자기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는 원희룡.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겠는데 이재명. 근데 여기는 지금 한쪽에서는 당 대표는 한동훈이고 자기 지역구에는 원희룡이 와서 협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 이슈가 다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걸 줬는데 민주당의 불안감은 이게 있지. 이 싸움의 결과가 자기들이 봐도 여기서 한동훈이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가는 길을 국민의힘이 또 넓게 보면 보수 진영이 용인할까? 택할까? 그러니까 언론도 한동훈의 편일 것 같고 보수 지지층도 한동훈의 편일 것 같고 그건 한동훈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지가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싸움이 그러면 공천 파동이 여기서 좀 세게 나야 되겠는데 거기가 이제 한동훈 쪽에 헤게모니가 넘어가고 정리가 되면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의 문제가 도드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공천 문제가 이제 그 비명이 나가고 나니까 친명 대 친문의 싸움으로 좀 다시 2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는 상황이라.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 당을 장악해서 그냥 가지 못할 거다라고 본 건 들어와서 보니까 민감한 이슈는 아무것도 얘기를 못하더라.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못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도 못하고 뭐 변죽만 울리는 얘기를 해서 이게 이 정도 한동훈이면 우리가 얼마나 다룰 수 있다라고 했는데 파열음이 크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파열음이라는 건 어쨌든 어느 쪽으로 정리가 불가피하게 되겠는데 그 불가피한 게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리 힘이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라도 대통령이 이겨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더 이제 확산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이제 민주당도 위기감 속에서 지켜볼 것으로 봅니다. 아하. 윤석열 선거가 아닌 한동훈 선거, 그 윤과 한이 분리되는 모양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그렇다면 제3지대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것도 역시 똑같죠. 여기도 뭐 한동훈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이준석 두 전직 대표가 나간 상황에서 각 당이 혁신을 하면 이 제3지대 공간은 없을 것이고 혁신이 없으면 이제 공간이 최대한 넓어질 텐데 윤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승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입지가 없어서 혁신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거 봐라 이준석이 왜 쫓겨난지 알지 않냐. 누구 잘못인지 명확하지 않냐. 이거다. 이거 윤석열 당 만들려고 다 내쫓고 다 한 거다. 심지어 한동훈마저도 지금 뭐 저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제3당 개혁신당이 힘이 붙는 거죠. 힘이 확 붙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당을 딱 그 장악하고 헤게모니 정치적 승리한다. 그렇게 되면 그 위기감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그렇고 개혁신당 쪽 특히 그런데도 지금 다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럴 것 같네요. 이야기가 뭐 나온 김에 살짝 그럼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3지대 먼저 가볼게요. 제3지대 같은 경우에는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고 세력과 그리고 저 조금 밖에
조응천 지금 멤버가 달라졌으니까 조응천, 김종민, 이원욱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정태근 요 대표들이 함께 만든 여기가 이름이 미래대연합이 합당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날짜까지 나온 거 맞죠? 예. 그런데 빅텐트의 골든타임은 지났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선언을 한 상황. 이거 어떻게 풀릴 걸로 보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또 저렇게 막 역동적으로 막 돌아가고 있으니까 제3지대 머릿속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상당히 복잡한데 네. 일단 그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흐름은 그 개혁신당과 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라고 새로운 봅니다. 미래. 그러니까 그 두 군데는 창당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개혁신당은 이미 창당을 했고 네. 그다음에 2030을 기반으로 하는 당이니까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뭐 호남을 기반으로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도 이제 뭐 출마 예정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창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좀 미리 나와 있는 금태섭 의원의 그 당이나 양양자 의원의 당은 사실 뭐 큰 당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원칙과 상식이 나와서 만든 그 미래대연합은 저는 여기는 왜 굳이 당을 만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 갖고 그는 합당용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있는 게 되려면 이낙연 대표가 곧바로 지금 결합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창당 일정을 밟아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개혁신당과 설 전에 그 미래대연합이 합치는 모습 이 두 주체만 합쳐도 여기가 중심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지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그 지지율 또 이준석이라고 하는 2030 지지를 받는 그 정치인이 있고 원칙과 상식은 3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합을 하면 뭐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양양자 의원 남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고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어요.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하고 개혁신당이 합당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좀 바깥에서 좀 찾아주시겠어요? 정확한 내용 좀 지금 막 저는 속보 한 줄을 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정확한 것 좀 찾아주세요. 예, 지금 속보. 지금 막 기자회견을 했군요. 이준석 대표하고 양양자 대표가 여는군요. 오후에 여는군요. 연다고 지금 발표가 났군요. 두 대표가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발표한다. 예, 오후에 기자회견 잡혀 있답니다. 합당을 발표한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전부터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뭐 멘토격으로 금태섭 양양자 이준석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과학기술 쪽, 이과 쪽인 그 이준석 양양자 두 분이 뜻이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여기서 양양자 의원하고 합당 뭐 저는 뭐 그 새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컨셉으로 보면 이제 미래로 가는 과학기술 쪽의 그 컨셉을 이제 한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그 미래대연합이 선택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 선택지는 본인들이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플랫폼 역할을 하기는 좀 그 힘이 부족해 보여요. 이낙연의 미래대연합. 아니요. 미래대연합은 저기죠. 이낙연이 아니라 그 조응천 의원. 원칙과 상식 쪽.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낙연하고 이준석이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플랫폼 역할을 좀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뭐 창당 준비를 하는 것처럼 지금 행보를 해왔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정태근 전 의원이나 박원석 전 의원이 들어오면서 저는 그게 굳이 이렇게 창당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나. 자, 여기서 또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마치 박성민 대표의 이 조언을 받아듣기라도 한 듯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대로 전할게요. 따로따로 창당을 안 하고 양당이 함께 공식 창당 선언을 하는 방식이 지금 유력하다. 어디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새로운 미래하고 미래대연합.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팀하고 이낙연 전 대표 팀하고 같이 공동 창당.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얘기가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그 오래전에 방송에 나와서 내년 선거 구도가 양자 구도로 치러질 거냐?
그거 한 20%다. 네. 그리고 3자 구도가 40%고 4자 구도가 40%다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4자 구도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서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미래대연합이 예. 개혁신당이 이준석 당하고 합치고 예. 거기 뭐 양양제야가 들어가고 금태섭이 들어가면 거기가 먼저 합쳐야 그러면 된다고? 이제 이게 중심이 되니까 예, 예. 새로운 미래는 창당 일정을 밟아오다가 독자로 가다가 예를 들면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합당은 안 하고 이 당과 이 당은 선거 연합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비례대표는 각각 하고 여기가 만약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면 선거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난 거냐면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끼리 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그럼 민주당에 나온 이 당과 그건 아마 제가 지금 속 보니까 지금 잘 모르겠지만 미래대연합 분들이 우리가 이낙연 쪽으로 가지 않으면 개혁신당이 이준석한테 끌려 들어갈 거다. 이럴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세력이 이제 좀 여기는 지금 의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양양재 의원이 참 이제 합하면은 뭐 한 양양재 의원 분인 한 건데 분이 이제 있는 그렇게 거죠.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선거 연합이나 합당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각각 치러질 가능성. 저는 그 가능성도 좀 커졌다. 여기서 키를 쥐고 있었던 것은 그 미래대연합이 우리는 그럼 일단 그러면 설 전에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과 합쳐서 여기가 중심이 된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조금 시차를 두고 합당을 하든지 선거연합을 하자. 이렇게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데가 미래대연합인데 미래대연합이 선택을 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공식 발표는 아닌데 아마 그쪽 분들 대표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표한 건 아니고요. 막 공식 이건 발표는 아닌데 그쪽으로 지금 중심을 두고 인터뷰들을 하고 있는 걸 모은 기사가 나왔네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그거 저는 근데 추진이라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탈당할 때 윤영찬 의원이 이제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3분 남았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이제 4분 중에 1분 이탈했고 3분 나왔고 거기 네. 정태근, 박원석 2분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네네. 그분들도 그럼 5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5분이 생각이 다 같을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미래대연합이 새로운 미래랑 일단 이낙연 전 대표랑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이 생각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베이스가 거기니까. 예, 예. 근데 박원석, 정태근 의원 생각 다를 수 있다. 정태근 의원도 조홍천 의원도 사실은 다를 수 있죠. 특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김종민 의원이나 이현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원래 그 당 출신이니까 그럴 수 있고 조홍천 의원이나 정태근 의원이나 박원석 의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나라당과 정의당과 또 여기는 뭐 당은 민주당이지만 원래 박근혜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 의견이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지금 기사는 이제 인터뷰들을 바탕으로 추진이라고 나왔지만 어느 분이 인터뷰를 한 겁니까 오늘 오전에? 김종민 의원도 오늘 오전은 아닌 것 같고요. 김종민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새로운 미래의 미래 비전위원장인 최운열 위원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TV 기자가 이런 것들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추진한다. 이렇게 그거는 썼네요. 제가 보기엔 김종민 의원의 뜻은 분명히 그런 것 같고 공동 창당. 그 나머지 분들은 다른 생각할 수 있기 끝까지 때문에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케이. 제가 지난번에 윤영찬 의원 이후에 이거는 그 안에도 생각이 다 다르다. 오케이. 저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빅텐트가 차려지느냐가 핵심이잖아요. 제3지대는. 저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 사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국민의힘의 상황이 제3지대 신당들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제3지대 신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 빅텐트의 성사 가능성도 거기에 달려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개혁신당이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데 신당 가운데 더 우뚝 계속 올라가면 사실은 빅텐트의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상황으로 갈 거고 반면에 그 가능성, 그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양상으로 간다면 빅텐트의 가능성은 더 커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상관관계가 있지 않아요?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나 이런 데가 더 잘 나갈수록 빅텐트 가능성은 좀 커지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거는 개혁신당 중심으로 개혁신당 그리고 중심의 빅텐트. 이게 양당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될 거지만 뭐 지지율이 양쪽이 다 지지부진하면 사람들은 그냥 새를 모아서 싸우려고 할 거고
미래대연합이나 새로운 미래가 10분 합치는 거는 민주당의 그냥 공천파동이 나기를 기다리는 거고 이쪽은 또 국민의힘 공천파동 나기를 기다리는 거. 그거는 뭐 별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아주 의석이 비례대표 쪽이나 뭐 네. 일부 명망가들이 돌파하는 데일 수 있지 몰라도 이 제3당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올 때 네.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우리가 양당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는 뭐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그 빅텐트가 되려면 네. 빅텐트가 되려면 힘을 한쪽으로 분명하게 그 몰아줘야 된다.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개혁신당과 이 미래대연합이 먼저 다 나머지가 합치고 네. 이낙연 대표가 마지막으로 들어올지 말지를 남겨두는 방식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는데 만일에 그 미래대연합 쪽이 새로미래 쪽으로 붙으면. 기운다. 그러면 전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아하. 빅텐트는 물 건너가고 그러니까 저는 네. 두 당이 각각 네.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더 높아져. 선거 연대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거칠게 표현하면 두 우두머리가 있으면 안 되고 확실한 한 구심점, 확실하게 튀는 당이 있어야 오히려 빅텐트 가능성이 커진다고 저는 보시. 그렇다고 봅니다. 예. 아하,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또 오히려 막 지지율이 다 비슷비슷해지면은 그건 뭉쳐서 하자 이렇게 그건 될 줄 알았는데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조정이 예, 예. 힘들어진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3지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어쨌든 설 전에 뭐 합당 이거는 어려워진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아직도 생물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설이 2월 8일, 9일 뭐 그때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로 힘겨루기를 한번 더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구심점을 개혁신당이 20일을 창당을 했으니까 먼저 나와 있는 뭐 그 금태섭당이나 양양자당은 빼더라도 여기가 구심이 확실히 됐으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원칙과 상식이 만든 비례대표가 이쪽으로 합류했다면 이건 이제 설 전에 확실히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도 딱 잡히겠죠. 그렇게 해서 중심이 어디다라는 게 됐을 텐데 이거는 지금 오늘 좀 아침에 뭐 좀 전에 저는 못 봤습니다만 네, 이제 전달해 주신 걸로 따르면 또 교착 상태가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 전에 뭐가 이루어질지. 그렇죠. 네. 아니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하고 개혁신당이 오늘 합당 발표할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제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하고 국민의힘이 접촉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 그전에도 계속 해왔던. 그 전에도 있었죠. 물론 있었지만 요 사이에 양양자 의원의 행보를 보면 제3지대가 분명한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하고 더 가까웠던 건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야, 이제 진짜 몰라, 정치. 바깥의 관측은 네. 조정훈 의원의 시대잖아. 조정훈 의원, 예, 예. 그다음 이상민 의원. 예. 그분들은 국민의힘이 가는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양양자 맞아요. 의원까지 묶어서 이분들은 다 국민의힘을 가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았죠. 맞아요. 예. 그런데 맞아요. 뭐 양양자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일단 뭐 바깥에서 승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양양자 의원이 광주 출신인데 네. 광주 출신에서 이제 그 쭉 도로를 가로질러서 국민의힘까지 들어가는 게 부담됐을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양양자 예. 의원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도 막 지금 진행하면서 속보를 전하는 거라 혹시 세부적인 게 조금 틀리면은 바로 잡아주세요, 여러분이.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정책 공동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이준석, 양양자 두 사람이 갖고 거기서 합당을 언급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기사가 좀 이제 이 다른 제3지대 정당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게 박성민 대표님이 진짜 정확하게 보신 것 같네요.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함께 합당할 거라는 추진한다는 기사가 한편에서 나오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협의체는 가동하기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건 발표한 거예요? 그거는 협의체는 제가 별개예요? 사진을 보니까 뭐 최운열 의원하고 정태근 전 의원하고 그다음 천하람 하고 이렇게 사진이 찍힌 게 최고위원? 있던데, 예, 그게 무슨 비전 대화 같이 뭐 하기로 한 그럼 것처럼. 그쪽은 또 그쪽대로 돌아가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빅텐트가 되려면 힘이 한쪽으로 분명하게 쏠려 있어야 된다. 구심이. 네, 계속 그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러니 그걸 그 힘의 균형을 지금 무너뜨려 줄 사람들은 미래대연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이 뭐 개혁신당과 합당하고 하는 것은 힘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금태섭 의원이 또 그리 들어가도 아무 힘의 영향이 없고 미래대연합이 개혁신당하고 설 전에 합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가 중심이 되고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독자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한다는 건 선거 연대까지는 할 거예요. 예, 예. 그러나 합당으로 연합으로 들어올 건지는 시간을 좀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건데 이게 만일에 미래대연합이 새로운 미래랑 손잡아서 한다.
그 이제 민주당 쪽에 나온 분들이 아까 뭐 말씀하신 김종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은 미래대연합의 또 다른 분열이 또 올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살짝 넘어갈 건데 이현주 의원이요. 전 의원이죠. 이현주 전 의원. 이분이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보수 쪽으로 넘어와서 국민의힘에 또 있다가 다시 민주당 행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본인이 SNS에 올린 걸로 봐서는 거의 뭐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았다.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런 취지의 SNS를 어제 올렸다고 하고요. 뭐 기사들로는 지금 거의 복당이 결정된 것 같은 기사들이 나와요. 이현주 의원은 사실 제3지대 쪽에서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와 함께 토론회도 개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민주당 행을 택하는 건가요? 뭐 이분은 워낙 현란하게 도로를 갖다 가로질러서 막 갔다 왔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현주 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할 정도면 저도 원칙과 상식 정도는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나가도록 하고 이현주 의원이 들어온다. 이현주 의원에서 당내에서 아주 반감 있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왜냐하면 친문 패거리 정치를 나는 타파한다 이러면서 나간 분이거든요. 거잖아요. 예. 그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싸웠는지 다 아는데 그 당이 그러면 그 패권 정치가 나아졌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돌아갈 명분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외연확장이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걸로 보면 당의 그 쓴소리하는 분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맞았지 예, 국민의힘까지 굳이 갔다 온 분을 전 조금 이해하기 힘든 행보라고 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실익 계산을 다 정치인들이 할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이제 공천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비명계에 이어서 이제 친문계가 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친문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역구에 원외 비명 인사들 뭐 이런 분들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 요거하고 이야기가 또 막 물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친문이다, 비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난번에 너무 많이 이겼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180석이나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또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서 출마하려는 분들은 많은데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친명 비명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비명계 일부가 나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이제 친문으로 가는데 명분은 뭐 이게 문재인 대 윤석열 싸움 만들어주면 안 된다부터 뭐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공천 싸움이라고 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저쪽 당은 이제 그 신구 권력의 충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좀 다른데 그런데 여기도 만일에 친문이 뭐 공세에 못 이겨서 잘려 나간다. 뭐 워낙 친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공간 현장이. 그러나 일부 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경쟁을 친명끼리 한다. 이제 뭐 이제 비명도 나가고 친문도 나가고 뭐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볼썽사나운 경쟁이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이제 보는데 민주당도 이제 공천 관리가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이제 우리 경제로 보면 잠재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는 갑자기 그 고성장을 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유발돼서 이게 지금 이런 문제 후유증이 있는 거잖아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대승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 한 130석에서 뭐 한 140석 정도를 했다면 적당한 정도의 물갈이도 하고 새로 근데 영입해서 배치할 공간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이게 다 어려져 버리니까 여기도 공천 공식이 너무 어려진 거예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지금 빼내는 공격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당 의원이 있는 곳에 지금 도전장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피 튀기는 경쟁이 계속. 그러면 공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공천에서의 갈등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민주당이 더 높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 더 높을 수밖에 없지만 살벌하게는 국민의힘이 살벌할 거라고. 살벌하긴 저쪽이 더 살벌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 모든 문제와 관련돼서
전당대회나 당대표를 내쫓는 거나 이런 모든 거에 이 당을 그 윤석열 당을 좀 만들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만 당 대표가 해야 될 비대위원장이 하면 될 시스템 공천이다 뭐 사천 얘기 공정성 그거는 대통령이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 국정기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장이 그건 잘못 설정된 거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당은 당의 일이고 정은 정의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는 그건 당이 하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솔직히 그건 말하면. 비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힘드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네. 뭐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랑 맞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하고 이 검찰총장을 건너뛰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뭔가 이렇게 직접 하는 것처럼 보여도 법적 권한이 검찰총장한테 있으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법적 권한 똑같습니다. 대통령실이 뭐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뭘 하고 싶어도 비대위원장이 법적 권한을 가고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렵다고요.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1시간이네. 목 안 아프세요? 오늘은 목 아프실 것 같아. 아, 약속을 10시에 해놨는데. 어떻게 빨리 큰일 났다. 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어색해. 어떻게도 어색해. 저는 내일 뵈고. 저는 어색이 좀 컨셉이에요. 박선민 대표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